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 예, 청와대가 어제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2기 청와대가 출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네. 자, 새로 온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일단 이번 인사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되 이제 실행력을 높이려는 인사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한 명씩 일단 쭉 나열을 하면은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는 검사장 출신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 김경자 우석대 개공교수, 또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3차장에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 현재 이제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채워지면은 사실상 수석급 참모진 절반이 이제 교체되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인사를 두고 2기 청와대 출범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점도 좀 눈에 띄는데 원래 이제 한선수 총리 후보자 인준 이후에 이제 개각과 함께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 대통령 이제 유럽 순방 돌아오자마자 이제 수석급 인사부터 단행을 한 거예요. 이 배경을 놓고는 최근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결국 지금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추스르고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좀 다시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됐는데 실제로도 강훈식 비서실장도 어제 좀 더 개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명도 담겨 있다 이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보통 분위기 쇄신할 때 개각, 개편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맥락이라는 거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이 민정수석 네. 한찬식 전 검사장인데 이번에 민정수석에 됐습니다. 네, 지금 이 한찬식 민정수석을 두고는 사실 야당보다 오히려 범여권 내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수석은 서울 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인데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설명을 잠시 듣고 와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입니다.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 보면 이제 법 집행의 엄정성, 뭐 인권 감수성 균형 있게 축적한 인물이고 또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앞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한찬식 민정수석은 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뭐 기소를 하면서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조준한 인사가 이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사령탑 맡게 되니까 이 부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 또 한 수석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라는 점도 좀 범여권 내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거 반개혁적 인사다. 또 검찰개혁 2단계를 앞둔 시점에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여권 쪽 분위기를 취재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몰려있는 사이트 등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배신감을 느낀다. 이번 인사 외연 확장 맞느냐. 또 검찰 출신의 김현장 출신이 앉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글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 관계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법 쪽에 좀 잘 아는 한 의원은 이제 한찬식 수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또 행정가 경험이 많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제 기소를 했다는 건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 유죄가 났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나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나 공공기관장 쫓아내지 못하게 됐다는 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또 민주진영 내에서 다른 시각도 있겠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결국에는 검찰을 잘 알아야 잘 다룰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한찬식 수석 관련돼서는 이따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행에게도 물어보고 오늘 정치 맛집에서도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 수석, 사회수석 그리고 안보라인 인사도 교체가 됐는데 네. 같이 짚어보죠. 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된 건데 이제 기자
기자 출신으로 연합뉴스 사장까지 지낸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은 국민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기 위한 인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고민은 정책은 많은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는 이런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사회수석 인사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은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동 또 이분 약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 이런 분야에 좀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뭐 민생 주거 노동 문제 관련한 이제 정책들 좀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보라인 인사도 좀 짚어보면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이제 강건작 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개혁 비서관을 지냈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좀 속도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관련해서 또 좀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수석급은 대폭 손봤지만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른바 3실장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요. 예. 그리고 경제 라인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지금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다만 이제 실행력이나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좀 추진해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가 눈여겨본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어떤 겁니까? 뭐 한찬식 민정수석이죠. 예.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은 성명을 냈는데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반개혁적 전력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뭐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 혁신당에서 아예 직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수사 전력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그 검찰총장보다 두 기수 선배입니다. 예. 나이는 뭐 8살 적고 그러니까 뭐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뭐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수사를 해왔던 전력들이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다 보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영향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을 쓰는 게 맞느냐인데 검찰을 잘 알아야지 검찰 개혁도 하지 이런 논리가 예. 이제 청와대 쪽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감당을 하고 이제 가겠다라는 거고. 뭐 황현선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도 페이스북에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예. 뭐 주진우가 추천했냐 뭐 이런저런 민정수석으로 그러니까 주진우 검사를 데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예. 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 한찬식 동부지검장 때 동부 6부장 예. 그 밑에 부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다 이제 실무로 다 했다라는 거고 눈에 띄는 게 추미애 당선인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오늘 오전 뉴스를 보고 허탈함에 밀려온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소개를 했는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직후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자신에게 위로가 됐던 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대놓고 저격을 해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도지사로 가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중앙 정치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되는 분인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의견해서 이게 향후 여권에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관도 곧 개각을 한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청문회가 25일, 26일 날 한성숙 그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네, 청문회가 있죠. 예정돼 있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다음 달 중에는 아마 장관들이 바뀔 거로 보이는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더 크게 예. 폭이 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총리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지난 4월부터 이 주요 부처 수장들에 대한 복무 평가를 이미 진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지시한 거를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잘 수행을 해왔냐. 장관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시를 디테일하게 했잖아요. 예. 근데 그쪽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뭐 무능하다기보다는 속도감이 좀 안 나는 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대통령의 속도를 못 따라간다.
예. 어. 근데 그 장관의 이제 스타일도 있고 신중함도 있고 예. 대통령이 한번 툭 던져본 건데 이거를 진짜 하라고 한 게 맞나 약간 애매하게 좀 고민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어쨌든 국민들의 체감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뭐 해석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청년 탈모 관련해서 급여화하는 거 예. 이거 예전에 대통령이 한번 툭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공약이었죠, 사실은. 예, 정은경 장관한테 예. 한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것도 뭐 이게 어. 영향이 있지 않나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장관도 좀 꽤 크게 바뀔 것 같은데 핵심은 그런데 지금 경제 라인은 장관 쪽도 그렇고 수석 쪽도 그렇고 안 바뀌어요. 실장도 그렇고. 예, 실장도 예. 그렇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정 기조는 흔들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눈속임용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눈에 띄는 게 청년 정책을 전담할 장관급 부처를 신설한다. 예. 좀 당에서 이미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이탈리아에서 청년 전택 전담기구 설치 속도 내달라고 당에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관급으로 부처가 신설되지는 않는 것 같고 예. 장관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년 문제만 아예 전담해서 하는 거. 이건 아무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2030이 대거 국민의힘 쪽에 표를 주고 민주당에 표를 안 준 것에 대해서 조금 긴장감을 지금 당이 예. 좀 느끼고 있다. 정부 여당이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개편이 있었고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총리 재청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개각도 있을 것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하나씩 좀 더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연어 술 파티 위증 유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했던 네. 게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 술 파티를 열어서 회유했다. 네. 이 회유는 사실은 당시 이재명 지사 잡으려고 회유했다. 이건데 이걸 법원이 위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아, 4개월이요? 네, 맞습니다. 그 앵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 왜 나왔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 검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이제 연어와 술이 제공된 이른바 이제 연어회 술 파티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예. 이제 검찰이 회유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 주장이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검찰 조작 수수 의혹을 제기한 데 좀 중요한 근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 전 부시자가 국회에서 내용을 증언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위증 혐의로 기소를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쟁점도 정말 검사실에서 연어와 술이 제공됐느냐 아니면 이 전 부지사가 없는 사실을 말한 것이냐였는데 결국 이제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배경은 당시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제 비교적 일관되고 서로 맞아떨어지는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좀 일관성이 부족했다. 뭐 날짜도 바뀌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은 위증이라고 판단했고 징역 4개월을 선고를 한 건데 근데 좀 봐야 될 것이 배심원 판단이 좀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를 본 거고 3명은 무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이 시민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엇갈렸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도 또 이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7명 중에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받고 물론 여기에 구속되지 않지만 법원은 유죄 판단에 무게를 둬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이화영 전 지사 측도 이제 뭐 항소하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이 부분은 예. 이제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뭐 직권남용 혐의도 있었고요. 네. 예, 다른 혐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위증 혐의만 유죄 나온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이재명 당시 이제 대표의 선거 자금을 쪼개기 후원했다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예. 근데 이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설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은 유무죄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공소 기각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소기각은 그러니까 혐의 실체 판단하기 전에 검찰의 기소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검찰이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무관계를 먼저 적어 넣어서 사실상 이전 지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받게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연어술파티 위증은 유죄,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은 무죄,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은 공소기각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혐의 물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가 나온 게 있고 네네. 이번 재판에 이제 앞서 말한 위증 혐의 등 몇 가지인데 한 유죄 무죄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야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이제 정치자금 부재나 공소권 남용 판단은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각자의 좀 유리한 판단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 조작 수사, 술자리 회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는데 이 법원이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는 연어술파티 사실이 아니다 이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이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특검 명분도 사라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고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서 공소 기각했다는 점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당시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위증이다. 이게 유죄 나왔고, 예. 예, 또 하나는 뭐 공소권 기각. 이거는 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다 검찰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 이게 남용에 대해서. 이제 조작 기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어술 파티하고 뭐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쪼개기 후원인데 그럼 쪼개기 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작 기소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는 뭐 이거를 무슨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검찰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대북 뭐 묘목 사건도 이제 공소 기각을 이제 한 건데 이게 무리한 기소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 소위 말해서 조작이라는 게 있었느냐? 예. 무리한 기소라는 거는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검찰이 뭐 그 옳다라는 게 아니라 뭐 무리한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핵심은 그러면은 조작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거는 연어술 파티가 핵심이라고 봐야죠. 이 세 가지 혐의가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 어떤 건 공소권 기각인데 이 핵심은 위증이다. 그러니까 연어술 파티는 조작이라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유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범죄도 뭐 이를테면 검찰이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유죄가 나와버리니까 위증을 했다 한마디로 이화영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를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대표 브랜드로 내세웠어요. 예. 이거 연어술 파티가 있으니까 이거 조작 기소고 이래서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특검의 명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계속 이제 다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2심 가서 또 이거 다시 무죄 나올 거다 이화영이 그러니까 이화영이 예. 옳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굉장히 타격을 받은 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랬냐 이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화영의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5월 17, 2023년 5월 17일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화영이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원하는 자백을 받으니 박상용이 이제 다 됐다라고 파티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건데 5월 17일은 자백을 안 해. 그 이후에 자백을 했어요. 예. 그럼 자백을 했다라고 술 파티를 연 거 자체가 이 증언 자체가 이제 신빙성이 신빙성이 없는 거죠. 떨어진다. 예. 그리고 재소자하고 이제 엇갈렸는데 이화영은 술을 마셨다라고 했다가 또 술 그냥 컵에 입만 댔다라고 했는데 재소자 증언이 나왔거든요. 동료가. 근데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왔다. 그럼 술을 마셨다라는 거야? 안 마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이화영이 오락가락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일관성이었고 신뢰를 주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것도 반반으로 나눴다. 4대 3으로 나눴다. 그래서 뭐 저는 2심에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워낙 치열한 논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있었다라고 보기가 뭐 좀 그럴 증거가 있느냐. 예.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는 지금 징계를 받았는데 거짓말 탐지기로 좀 이게 이게 거짓말하고 있다 박상용이 이래서 예. 나왔는데 또 막상 징계 받을 때는 이거는 빠졌어요 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어수선하다 이게. 어수선하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를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막 초유의 관심이 되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이거 특검 밀어붙이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예. 보면. 네. 그러니까 현재 1심 판단만 놓고 보면 원래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든 유죄로 엮어 넣으려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돼서 알고 있어야 쌍방울이 지원하는 걸 이걸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고를 했다라고 한 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걸 다시 뒤집으면서 검찰이 연어회 술 파티를 하면서 나를 회유했다 이거였죠. 맥락이. 예, 그렇죠. 그런 맥락이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일단 1심에서는 흔들린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패널들과 함께 또 얘기를 들어보고요. 세 번째 주제 볼까요? 네,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환희, 낯섦, 두려움. 네. 누구의 시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SNS에 올린 글인데 지난 금요일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 뭐 환희, 두려움, 그러니까 복합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희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이제 김용범 실장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예요. AI 열풍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큰 호황을 맞고 있고 또 수출 늘고 또 기업 실적도 좋고 뭐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주지 숫자 이 숫자들이 모두 이제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낯섦과 두려움은 지금까지 이제 한국 경제는 사실 보통 어려울 때 정부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김 실장이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다 이렇게 예. 시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수출로 돈이 들어오고 또 기업 성과급 지급되고 주가 오르고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과거에도 이제 한국 경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돈들이 생산적인 투자로 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린 현상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 돈이 또 이제 집값 올리는 데만 쓰이는 거 아니냐 이 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낯설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주가도 오르고 사실 기업 실적도 좋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환희, 간만에 들어왔으니 낯섦.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돈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부동산을 자극한다. 두려움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를 이제 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 실장이 이제 이번 호황에 대해서 좀 과거와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가율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방식으로 나타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반도체 성과급이나 뭐 투자 수익으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대출 규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은 규제보다는 요 투기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 과세를 좀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실상 이제 세제 개편 방향을 예고한 셈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다, 부동산 기대 수익률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집을 여러 채 사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는 좀 생산적인 투자 쪽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발언들을 볼 때는 다음 달 말에 이제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안 마련하게 되면은 뭐 다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 인상이나 뭐 양도세,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 등 이런 것들 좀 담길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선거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이 나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용범 정책실장이 환희 낯섦, 두려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 그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좀 조정하겠다. 이걸 위해서 전제를 한 건가요? 뭐 그 내용은 맞는데 참 뭐 문학하셔도 되겠다. 환희 막 두려움 막 이런 약간 뭐라고 해 경제학자 같지 않은.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좀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강조하기 위해 쓴 것 같아요. 이게 지난 5월에 썼던 글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환율, 이제 고물가, 고금리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정부가 고물가 이거 고환율 이거 방치할 거냐. 그래서 야당에서 엄청 공격해가지고 뭐 이거 뭐 글도 좀 내리진 않았나요? 그때 하여간 뭐 예. 이게 변호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김용범 실장이 말하는 게 큰 틀에서 맞아요. 이게 한은이 6월 9일에 발표한 그 1분기 예.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1.8이 나왔거든요. 경제 성장. 실질 GDP로. 예, 실제 GDP로 1.8이 나왔고 전 충격받은 게 명목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5%가 나왔어요. 오, 두 자릿수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1976년 1분기 이래로 5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명목 GDP가. 명목 GDP는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거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 예. 그냥 돈값으로 숫자로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1976년이 예.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수출 호황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 지금 그 전분기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2025년 4분기가 예. 그 실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을 기록해 가지고 안 좋았다가 막판에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수출이 엄청 잘 되면서 지금 계속 좋아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이틀 전에 이제 그 기자들하고 만났거든요. 뭐 정기 학술 대회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 예. 이제는 실제 GDP가 아니라 명목 GDP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이 이제 얘기를 맞췄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심상치가 않다. 예.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지금 2%가 안 될 거라고 처음에 주요 국책은행이나 뭐 이렇게 KDI나 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신현송 총재는 2.6%로 상향 조정하겠다. 올해 예. GDP 성장률. 그럼 이것도 지금 한 4년 만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는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지금 돈이 지금 특정 기업과 그쪽의 지역에 나서 지금 동탄 지금 아파트 값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눈 뜨고 나면 1억씩 오르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지금 동탄에 국한돼 있는데 그게 뭐 경기 수도권 남부 또는 서울로도 번질 수 있으니 네.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김용범 실장의 메시지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유세 강화는 대통령이 이미 그동안 계속 시그널로 뭐 선거에 유불리에 관계없이 시그널로 보내왔던 거고 예. 결국은 그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2년간 선거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뭐 이번 선거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선거였다 뭐 이런 야당의 이제 분석도 있는데 이게 향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는 큰 관심거리가 됐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 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300조, 400조씩 이익을 낼 거다. 이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GDP가 명목 GDP는 올라가는데 이 돈을 일부만 가져가니 또 아직 소비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뭉탱이 돈이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뭐 보너스 7억씩 받으면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그냥 저도 7억 받으면은 부동산 사고 싶어요. 집 사고 싶을 것 같아요. 1, 2억이면은 애매하잖아요. 예. 이게. 근데 한 7억 뭐 10억 들어오면은 그냥 집 사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뭉터기 돈을 예금에 놓지는 않을 것이고 어디로 굴릴 것이냐. 그러면 부동산이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제일 많더라. 그리고 이거군요. 대출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예정이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좀 세게 해준대요.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환이 낯섦 두려움에서 두려움. 돈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에 편중돼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또 이 정부 부작용. 고민도 앞서 국민배당금 얘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예.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 일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이 서민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그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열풍은 AI 열풍 때문인데 AI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많아지기 있어서 명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